해놨다가 이따 클리닉 할 때 물어보고. 자, 47페이지지? 법률행위로서 이렇게야. 다 불러줄게. 자, 일단 1번에 3번, 2번에 1번, 3번에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쪽 118페이지. 자, 못 들으면 바로바로 물어봐. 자, 1번부터 뜻, 2번 5, 3번 1, 4번 5, 5번 5, 6번 야, 왜, 그리고 7번 물, 발, 망, 8번에 4번, 자, 그 다음에 9번 히읗, 미음. 자, 됐고. 자, 객관식에서 틀린 거 있으면은 바로 몇 번 골라서 틀렸나 한번 얘기해. 자, 1번에 3번, 2번에 1번. 다음 페이지. 1번에 4번, 2번에 1번. 자, 3번에 3번. 틀린 거 없나요? 자, 그러면은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문의 변동 계속 나가봅시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교체 현상,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 이제 배웠었고, 특히 등소리 대기는 무조건 이제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보기가 주어졌을 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정도로는 이제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 당연히 이제 고인데 어간이 뭐고 뭐 관용격이 뭐고 합성어가 뭐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암기 숙제가 있었죠. 이따 불시에 랜덤으로 물어봐서 대답을 못하면 명치를 가격하기로 했습니다. 명치를 겁나 세게 후려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탈락 개념 배웠었고, 이제 이번 주는 121페이지부터 이제 숙제가 나가게 되겠죠. 혹시 뭐 교체나 탈락 관련해서 공부하다가 의문 나는 점 있었니? 그런 거 있으면 이따 또 클리닉 때 물어보고. 자, 뭐지? 어라?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이제 의문이 첨가되는 첨가 쪽. 자, 첨가는 이제 저번 주 탈락과 반대로 뭔가가 없었는데 새로운 의문이 이제 하나가 생기는 게 이제 첨가 현상이겠죠. 자, 첨가 현상으로 이제 니은 첨가랑 사이소리 현상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이소리는 그 현상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놓고 니은 첨가만 설명을 해놨네. 자, 니은 첨가,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때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이다. 이제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합성어와 파생어 둘 다나 니은 첨가는 앞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뭐야? 자음이고 뒷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야 여요유 경우에 이제 니은이 덧나서 뭐 섭립을 한여름 담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그 지난 시간에 엄청나게 강조했지만 니네가 반드시 소리를 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어를 이루는 뒷말의 첫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이 덧나거나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현상을 얘네가 설명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니은 첨가 현상이 아니라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사이소리. 자, 이제 사이소리 이따가 또 사이소리 따로 또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모음 첨가, 받침이 없는 용언 어간 뒤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반모음 이가 첨가되어 이제 피어가 뭐 피여가 된다거나 기여가 기여가 된다거나 하는 현상인데, 반모음 첨가는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런 애들은 이제 무조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뭐 이거는 굳이 안 적어도 돼. 수의적 현상,
수의적 현상이라는 건 이제 항상 그런 법칙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랜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반모음 첨가 같은 경우엔 피어로 발음하는 것도 괜찮고 피어로 발음하는 것도 괜찮고 기어로 발음하는 것도 괜찮고 기어로 발음하는 것도 괜찮고 사람마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 시험에 이제 잘 안 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이소리 얘네가 이제 정리를 하긴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비중이 있는 거니까 좀 따로 정리를 해봅시다. 사이소리 현상. 자, 사이소리 현상이랑 이제 사이시옷 표기랑 이제 같이 정리를 해보자고. 자, 사이시옷 표기. 사이시옷은 언제 이제 표기를 하는가? 왜 이래? 자, 사이시옷은 먼저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요새 수학 시간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안 배운다며? 배워? 그래요. 그러면 설명이 빠르겠네. 자, 먼저 사이시옷의 필요 조건. 이제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 왜 이래? 순우리 합성어인데 양쪽에 이제 어근이 둘 다 순우리말인 경우, 그리고 순우리말과 한자어, 그리고 한자어와 순우리말. 자, 이렇게 된 합성어에서 자, 이제는 충분 조건. 자, 뚜렷한 까닭 없이. 앞으로 니네가 이제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뚜렷한 까닭이 없다라는 표현을 이제 종종 만나게 될 텐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 뚜렷한 까닭이 없을 때 이제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이제 우리도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언어학자들도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를 때 이제 뚜렷한 까닭이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혹은 이제 두 번째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왜 그런지 아는데 그걸 급식충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기는 귀찮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 경우 뚜렷한 까닭 없이 이제 뒷말에 된소리가 덧나거나, 혹은 역시나 뚜렷한 까닭 없이 니은이 덧나거나. 자, 세 번째 역시 뚜렷한 까닭 없이 니은이 이제 덧나. 그런 경우에 이제 사이시옷을 적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봐야 니네가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예를 들면 비하고 길이 만났어. 근데 발음 한번 해볼까 얘들아? 발음하면 어떻게 되니? 분명히 비 플러스 길인데 빗길, 이런 식으로 이제 된 소리가 이제 덧나지. 자, 이번에는 코하고 물입니다. 자, 발음하면 어떻게 돼? 콧물. 갑자기 니은이 이제 덧나죠? 자, 이번엔 깨하고 입이야. 자, 발음하면 어떻게 되니? 이번엔 깻잎. 이번에는 니은이 두 개나 덧나. 그러면 이 경우엔 이제 사이시옷을 적어줘서 이제 빗길, 콧물, 깻잎,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된소리가 덧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이제 받쳐 적었을 경우 우리가 이걸 읽으면 받침이 이제 생기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빗길, 이런 식으로 받침이 디귿으로 이제 발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나 니은이 덧나는 경우 먼저 얘가 이제 음절이급 소리 규칙에 의해서 콧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음화가 일어나니까 결국엔 이제 콧물.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결과적으로 발음이 이제 똑같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그래도 이제 현상을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겠죠. 자, 얘도 이제 비음화가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깻잎 발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서 사이시옷을 받쳐 죽는 경우에는 양쪽 발음을 다 표준어로 인정을 합니다. 양쪽 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니네가 비길이라고 발음해도 상관없고 빗길이라고 발음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 갔나요? 그런데 늘 우리를 이제 괴롭히는 거는 예외입니다. 이제 어떤 예외가 있냐? 이런 이제 합성어 중에 한자어와 한자어로 된 합성어는 이제 된소리가 덧나거나 니은이 덧나거나 해도 사이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뭐 초점 같은 경우에도 발음하면 초점이 되지. 하지만 얘는 초도 한자고 점도 한자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혹은 뭐 이과, 문과, 내과 이런 경우에도 분명히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덧나지만 이도 한자고 과도 한자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쪽에다가 적어 놓는 게 낫겠군. 자, 그런데 늘 예외가 우리를 괴롭히는데 얘는 예외 안에 또 예외가 있어. 자, 한자어와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 게 원칙인데 6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소위 차 타고 세수에 차, 착간, 타, 퇴간, 고, 곡간, 새, 새빵, 수, 숫자, 해, 횟수. 얘네 6가지는 이제 예외예요. 그래서 우리 때는 이거를 문제로 정말 많이 냈었어. 단순 암기를 이제 옛날에는 선생들이 지금보다도 더 사랑을 했지. 자, 그래서 차 타고 세수에 이딴 식으로 이제 외웠는데, 그 선생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학교 선생들이 이제 자기들 편의 때문에 이렇게 의미 없이 암기성 문제를 내는 건 정말 나쁜 짓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니네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거를 이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차 타고 세수에. 그래서 언젠가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서울대 교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더라고. 이 차 타고 세수에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 사람도 나 같은 문제의식을 가졌나 보다. 역시 서울대 교수는 고수톱 쳐서 따는 건 아니구나 했는데, 그 교수의 말이 이 암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차 타고 세수에는 이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세수하고 차 타러 암기를 시켜야 된다. 그딴 소리를 하더라고. 서울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에서, 세금 받아갖고 교수질 한다는 놈이 기껏 하는 말이 세수하고 차 타. 참, 답이 없어. 자,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이시옷을 적어주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얘네 말 그대로 얘네 6개만 예외야. 그래서 기착간 같은 경우에는 안 적습니다. 사이시옷을. 말 그대로 새빵이 예외랬지 월세빵 전세빵이 예외라고는 안 했으니까 얘네도 마찬가지야. 월세빵 전세빵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미 주입식 암기 교육에 이제 찌들어 있는 너희들이 걱정이 되는 게 있지.
어떤 지점이 이제 걱정이 되겠어? 이 경우 어떨 때 사이소리고 어떨 때 니은첨가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면은 어려워질 거 아니야, 그지? 자, 이거를 이제 구별하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이제 접근을 합시다. 그럼 역시 주입식 교육에는 주입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죠. 자, 니네가 만약에 그 단어를 봤더니 앞에 받침이 있어. 그 단어에 받침이 있으면 니네가 니은 첨가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단어를 봤더니 앞에 받침이 없어.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서 윤성이는 이런 질문을 선생님한테 할 수도 있겠지. 선생님, 이 빗길 이런 거 사이 받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콧물 이런 거. 요거는 원래 받침이 없었는데 나중에 적어준 거기 때문에 이걸 받침이 있다고 보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좋아. 유찬이 이해했고. 자, 그러면은 또 너희들이 걱정되는 게 뭐야?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덧나는 거랑 된소리 되기랑 또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이게 이제 또 헷갈릴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이제 생각하면 돼. 원칙상 저번 주에 된소리 되기는 안울림 소리와 안울림 소리가 만났을 때 된소리 되기를 했잖아. 그래서 니네가 봤을 때 그 단어가 안울림 소리와 안울림 소리가 만나서 된소리가 난다 하면은 된소리 되기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 되고, 자, 니네가 단어의 구성을 봤더니 앞에 놈이 울림 소리야. 그러면 니네가 그거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예를 들면 국수, 국밥 이런 거는 앞에 기역도 안울림 소리, 뒤에 시옷도 안울림 소리지. 반면에 지금 빗길 이런 건 어때? 앞에가 울림 소리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간다요? 자, 물론 예외는 존재하죠. 저번 주에 이제 된소리 되기가 문제가 자주 나오는 이유가 안울림 소리, 안울림 소리가 만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울림 소리가 있는 경우에 이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그런 예외가 있었어. 이런 거는 니네가 조금 구별을 해줘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근데 니네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요새는 사이시오 표기에 관해서 문제가 나오면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와. 특정 단어를 던져주고서 니네한테 이게 필요 조건에서는 몇 항, 충분 조건에서는 뭐가 적용됐느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방식이라는 거야. 예를 들면 그래. 자, 하윤아, 사이길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중에는 어떤 케이스가 될까? 1번입니다. 보통 여기서 틀려. 자,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는 어떤 케이스가 될까요? 1번이면서 기역이 적용돼서 사이길이 돼버리는 거야. 혹은 그러면 이번엔 지우나? 자, 얘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중에 어느 쪽일까? 1번. 아래도 우리말, 마을도 우리말.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중에는 어디에 해당할까? 발음을 해보면 아랫마을, 니은이 덧나죠? 그래서 이 유형의 문제가 요새는 출제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니은 첨가냐 사이소리냐 된소리 되기냐 사이소리냐 이걸 묻는 유형의 문제는 요새는 좀 잘 안 나오는 편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짜투리 니네가 얘네를 기억하면 되는데 요걸 만약에 까먹었어 그러면은 이제 니은청가냐 사이소리냐 어떻게 또 구별을 하느냐 이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니은청가는 합성어와 파생어 양쪽에서 다 일어나는데 사이시오 표기가 이제 되는 애들은 합성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니네가 이제 주의해야 될 놈이 이런 놈들이야. 자, 유찬아, 해님이 맞을까? 햇님이 맞을까? 햇님. 얘는 발음을 해보면은 햇님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나는 것 같죠? 그런데 얘는 적을 때 해님으로 적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이 경우에는 해님이 파생어야. 무슨 소리냐? 해는 실질적 의미가 있는 어근, 선, 태양. 근데 선생님, 형님, 사장님 할 때 이 님은 접사기 때문에 얘는 파생어라서 사이시옷을 적어주지 않는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사실 사이시옷 표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맞춤법 규정이잖아. 맞춤법 규정. 근데 학교 선생들이 의문의 변동을 할 때도 어찌됐든 이게 사이소리 현상이랑 직결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문제를 내려고 그래. 왜 그러냐면 얼마든지 너희를 틀리게 만들 요소가 많이 있다는 거야. 일단 학생들이 틀리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게 한자어인지 우리말인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 혹은 아까 해님처럼 파생어라서 뭐 안 된다든지, 옛날에 이제 양아치 선생들이 좋아했던 게 뭐 고래기름 이런 거 있어. 이딴 거라든지. 자, 그럼 윤성아, 머리말이 맞을까? 머릿말이 맞을까? 머리말입니다. 머리말. 근데 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발음하면 머릿말, 니은이 덧날 것 같잖아. 근데 얘는 그냥 머리말이랑 인사말은 발음, 표준 발음 자체가 니은이 덧나지 않고 머리말, 인사말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깊이 파고들면은 너희들을 틀리게 할 만한 요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이시오 표기는 선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별표를 쳐놓고서 잘 숙지를 해. 물론 수능인 경우에는 이런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을 보기로 주기 때문에 니네가 이런 거를 다 외우고 다닐 필요는 없어. 특정한 단어를 보고 발음을 해보면서 얘는 등소리가 덧난 케이스인지 니은이 덧나는 케이스인지 혹은 니은이 덧나는 케이스인지 그거를 이제 판단해주고, 이제 틈틈이 한자 공부를 선생님이 해야 된댔죠. 틈틈이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이게 우리말인지 한자어인지 몰라서 틀릴 확률이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적겠지. 자, 어쨌든 복잡한 규정이었는데 사이시오 표기에 관해서 혹시 이해 안 가거나 물어볼 거 있는 사람? 여기서 필요 조건이랑 충분 조건이 무슨 뜻으로 그런 이런 거 붙이시나요? 둘 다 충족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중에서 1번이나 2번이 충족되면서 동시에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사이시옷을 적어준다.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자,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가희훈이가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자, 그 다음에 의문의 축약. 의문 축약은 이제 니네가 두 개의 의문이 만나서 제3의 의문으로 합체를 해서 하나로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얘네는 거센 소리 대기, 자음 축약, 뭐 이거 학교 내신에서는 뭐 유기음 환희 뭐 그런 식으로 또 말장난 많이 치죠. 자, 얘는 이제 원리가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그냥 정리를 해보자면,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예사소리죠. 시옷을 제외한 예사소리가 히읗을 만나. 그러면 거센 소리, 재수없는 피카츄 털로 줄어드는 현상이죠. 여기선 히읗이 앞에 와도 일어납니다.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자, 발음하면 어떻게 되니? 많다가 되겠죠. 히읗이 앞에 와도 거센 소리 되기는 일어난다.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발음을 해보면 낳고 좋지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거센 소리 되기 현상이 일어나는 케이스라는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갔나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들이 거센 소리 되기를 문제 낼 때 좀 선호하는 게 뭐냐면은 단순히 거센 소리 되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음운의 변동 현상이랑 같이 일어나는 거 문제 내는 걸 좋아해. 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먼저 바티다가 됐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바치다 이런 발음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하윤이 할 차례인가? 하윤아,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거야? 바티다가 바티다가 됐어? 그래. 축약 중에서도 거센 소리 되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그렇지, 국외음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일어나는 놈들을 문제 내는 걸 좋아하니까 학교 선생들이 또 음운의 변동 파트에서 나름대로 이제 변별력을 높이겠다시고 이제 문제 내는 애들이 그 막 3개씩 일어나는 거 있어. 거기서 이제 전통적으로 학교 선생들이 이제 좋아하는 게 요런 애가 있죠. 자, 니네가 이제 시골 아이들이라 지하철을 타본 적이 없을 텐데 나중에 니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에 도시에 가게 되면은 지하철을 타게 되겠죠. 서울에 이제 학여울역이라는 9호선에 강남에 그런 역이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발음을 해보면은 골 때리는 게 자, 항여울역 이딴 이제 발음이 됩니다. 그러면 지훈아, 여기서는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거야? 맨 처음에. 그렇지, 방금 배운 니은 첨가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번째 학이 항이 됐네. 잘 모르겠어? 유찬이? 그렇지, 비음하지. 그럼 유찬아, 마지막은 뭔 거 같아? 그렇지, 우마. 요런 것도 좋아하고 또 직행열차 그딴 것도 좋아해. 직행열차도 좋아하고 요것도 되게 좋아한다. 얘는 이제 조금 다른 이유로 학교 선생들이 이제 좋아하는데, 윤성아, 얘 발음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너 이거 이 병 알잖아. 뭐라고 발음하니? 아이씨, 그냥 발음해봐. 이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발음 해봐. 복막염. 하윤이는? 복막염. 지훈이는? 복막염. 유찬이는? 선생님도 복막염이야. 근데 얘는 이제 표준 발음은 뭐냐면은 아니, 한꺼번에 그냥 해줄게. 자, 이런 거 정리할 때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이게 우리 뇌에서 한꺼번에 이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 표준 발음의 이제 규칙대로 하면 니은 첨가 현상과 비음화가 일어나서 복막염이라고 이제 발음을 해야 되는데요. 이 병을 복막염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은 국립국어원 직원들밖에 없습니다. 니네가
만약에 아파갖고 병원에 가갖고 의사 양반한테 선생님 제가 자꾸 배가 아픈 게 복막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그런 병원 처음 들어보는데 새끼야 너는 어디서 무슨 병을 걸려갖고 온 거야?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직관이랑 얘는 너무 벗어나기 때문에 학교 선생들이 문제 내는 거 좋아해. 뭐 이외에도 직행열차 있는데 직행열차도 해줘? 그래요? 원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요. 직행열차 얘도 진짜 학교 선생들이 좋아하는데, 자 이제 발음은 니네가 선생님이 했기 때문에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얘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 자, 직행열차가 뜨겠습니다. 그럼 하윤아 여기서는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거야? 첫 번째, 그렇지, 거센 소리 되기. 그 다음에는 니은점. 그렇지, 니은 첨가. 마침 오늘 배운 니은 첨가 거센 소리 되기 둘 다 들어가네요. 그래서 학교 선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몇 가지 시리즈, 이 받치다 굳히다 이것도 되게 많이 내. 자 이제 지워도 되지? 근데 복막염이랑 한겨울역 저거는 합성어라고 해야 돼. 합성어라서 니은점 거는 거예요. 학여울역 같은 경우에 그렇지, 합성어지. 이거를 뭐 니네가 알 필요는 없어 하윤아. 학은 그 새 있지 그거고, 여울은 개울물 같은 걸 여울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역은 스테이션. 그러니까 셋 다 의미가 있으니까 뭐야, 합성어가 되겠지. 그 다음에 복막 사람의 신체 기관이야. 그 다음에 염증할 때 염. 자 됐어. 직행열차도 마찬가지겠죠. 직행 실질적 의미 있고 열차도 실질적 의미 있고. 자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방금 하윤이처럼 이게 니은 첨가인지 사이소리인지 헷갈린다. 그럴 때는 이제 방금처럼 합성어냐 뭐 그런 걸 따져보기보단 앞에 받침이 있으니까 니은 첨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편합니다. 됐나요? 자,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의문의 변동을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이해 안 가거나 질문할 거 있는 사람 또 없어? 자,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숙제로 하는데 한 문제만 좀 같이 해봅시다. 한 문제가 조금 골 때리는 게 있어갖고 니네 걸로 125페이지에 있는 4번 문제 같이 한번 보자. 자, 보기는 표준 발음법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8항 받침 기억. 자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소리를 내보랬죠. 눈으로만 보면 쌍기역 쌍키역 이런 거 니네가 착각하겠지만 얘네가 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혹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결국 받침 종성 어말에서는 기역으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받침에서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발음되는 애들, 얘네는 니음 미음 앞에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이 된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얘는 무슨 현상이야 지훈아? 미음 미음 이응이 돼버린 게 비음 하겠지. 비음은 왜 없겠죠? 그래요. 자 19항 받침 미음 이응 뒤에 연결되는 니은은 니은으로 발음한다. 얘는 19항은 조금 독특해서 학교 선생들이 이제 선호하는데 이런 걸 리을의 비음화라고 그래. 보통 니은이랑 리을이 만나면은 니은이 리을로 동화가 되는 유마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제 국룰이잖아. 근데 역으로 이렇게 니을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뭐 학교 선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생산량 있다는 게 이제 니을의 비음화야. 20항 니은은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발음이 된대. 그러면 유차나 이건 무슨 현상이야? 20항은? 유 맞아.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선지를 니네가 골라봅시다. 자 굳이 시간 안 잴게 이건. 아이고 배야. 슬슬 더워지는 것 같은데. 자, 1번이 지났습니다. 자 10초만 딱 떠줄게. 안되면 이제 찍어야 돼. 자 거기까지. 그러면 윤성이 차례에 어려운 게 많이 들어오네. 윤성아 답은 몇 번 골랐어? 3번. 혹시 다른 거 고른 친구 있나요? 자 긁는 같은 경우에는 18항에 따라 의문의 교체가 2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먼저 자음군 단순화 현상에 의해 리을이 탈락되고 그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나서 교체는 한 번만 일어나고 탈락과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굳이 어렵지 않은데도 선생님이 풀어보라고 한 건 뭐냐면은 그 선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한테 오답을 유도하는지 그런 거를 니네가 많이 알고 있을수록 유리해질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 의문의 변동 파트에서 제일 많이 이제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처럼 교체냐 탈락이냐 축약이냐 첨가냐 이거 갖고 이제 뻥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의 변동에 관해서는 더 질문할 거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단어의 형성과 분류로 넘어가 봅시다. 마침 이제 아까 잠깐 질문이 나왔던 뭐 합성어 뭐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야. 자 먼저 요거를 이제 너희들이 점검을 해보고 갑시다. 나 스스로 봤을 때 나는 문법 쪽에 조금 약점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자가 점검을 한번 해봐. 자가 점검을 한번 해서 내가 일단 형태소에 관해서 그래도 100%는 불가능하죠. 100%는 불가능해도 내가 형태소에 관해서 80% 이상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건 이제 점검해 보는 거야. 그런데 나는 형태소가 뭔지 그래도 대체로 잘 알고 있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뭐를 점검해 보냐면 내가 단어 품사의 개념을 역시 100%는 불가능해도 한 80% 이상은 알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점검을 해보는 거야. 자 그래서 나는 단어 품사 파트에서도 별 문제가 없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문장 성분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런 무슨 여기에서 역시 80% 이상 이해가 되어 있는가 이걸 이제 점검해 봐야 돼. 왜 그러냐면 얘네가 문법에서 가장 작은 단위 기본이 되는 세 단위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단위에서 만약에 니네가 누수가 있다면 당연히 뭐 아까 의문의 변동이라든지 뭐 중세국어라든지 나중에 이제 문장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빵꾸가 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얘네는 사실 아까 의문의 변동 같은 경우에도 형태소 개념을 니네가 모르면은 문제를 못 풀죠.
아까 된소리 같은 경우에도 어간 막 이런 거 조건으로 나오잖아. 그건 품사에 대한 지식을 너희들한테 요구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뭐 관형형 어미 뭐 이딴 거 나왔었죠? 역시 이제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그런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문법 파트에서 항상 문제가 틀린다. 나는 문법이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좀 큰 서점 가면은 문법만 따로 정리해 놓은 그런 책들 있거든? 다 구린데 그래도 이제 책을 조금 추천해 주냐면 문제로 국어 문법이라는 책이 있어. 문제로 국어 문법. 이 책이 현재 시중에 서점에 있는 책 중에 문법 관련된 개론서 중에는 니네가 혼자 독학을 하기에 그나마 제일 괜찮지 않나 싶어. 그래서 나는 문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책 하나 사갖고 먼저 형태소부터 마스터를 하고 그 다음에 단어 품사를 마스터하고 문장 성분을 마스터해야 다른 영역으로 니네가 넘어갔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단어의 형성과 분류. 이제 제일 먼저 선생님이 얘기한 형태소가 나왔네요. 형태소란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작게 나눌 수 있어 없어? 더 이상 작게 나눌 수가 없죠. 선생님, 하늘, 하랑 늘로 쪼갤 수 있지 않나요? 근데 하랑 늘로 쪼개면 어떻게 돼? 스카이라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지. 자, 그리고 이제 또 주의해야 될 점. 여기서 일정한 뜻, 의미를 갖는다는 건 문법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야. 자, 그래서 하나의 형태소는 먼저 자립성, 홀로 쓰일 수 있느냐. 왼쪽에다가 해주는 게 낫겠네. 홀로 쓰일 수 있느냐. 이 기준과 실질적으로 어휘적, 사전적, 지시적 의미가 있느냐. 이 두 가지 이제 기준에 따라서 하나의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뉘고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뉩니다. 즉 하나의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나 의존 형태소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실질 형태소나 형식 형태소 중에 하나라는 거야. 예를 들면 하늘 같은 경우에는 자립 형태소이면서 동시에 실질 형태소야. 반면에 이 같은 경우엔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자립 형태소는 혼자 쓸 수 있는 형태소고 의존 형태소는 홀로 쓸 수 없고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 쓰이는 형태소다. 그래서 자립 형태소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가 있고, 자, 의존 형태소에는 용언의 조사, 용언의 어간과 어미, 접사가 있는데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놈이 뭐냐면은 용언의 어간 되겠습니다. 용언의 어간. 자, 그리고 얘랑 이제 또 눈여겨봐야 되는 놈을 하나 추가시키면 의존 명사. 자, 의존 형태소에서 용언의 어간과 의존 명사를 주의해라. 그 이유는 이제 밑에 실질 형태소,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 어휘적, 지시적 의미가 있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그리고 용언의 어간이 있어. 자, 그리고 의존 명사가 있죠. 뭐 의존 명사는 명사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자, 그리고 형식 형태소에는 조사, 어미, 접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얘네 둘을 눈여겨보라고 한 이유를 깨달은 친구가 있을 거야. 그게 뭐냐면은 어떤 형태소가 실질적 의미가 있잖아?
그러면 걔네는 대체로 다 자립해서 혼자 쓰일 수 있어. 그런데 예외적으로 용언의 어간과 의존명사 얘네 둘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인데도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애들이랑 어미랑 같이 쓰여야 된다든지 얘는 반드시 자신을 꾸미는 관용어가 필요하다든지 그러한 특성을 가진 특이한 놈들이야.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저번 주에도 수능 국어에서 중요한 건 뭐랬어? 예외를 했죠. 예외. 그래서 예외적인 형태소에서 예외적인 이제 성격을 가진 놈이 어간과 의존명사 되겠습니다. 혹시 나 솔직히 용언의 어간이 뭔지 모른다 하는 사람 없어? 의존명사가 뭔지 모른다 없나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2교시 때 선생님이 이제 저번 주에 암기하라고 한 거, 그리고 진짜로 어간과 의존명사가 뭔지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대답을 잘 못하는 학생은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저번에 답 못 따라서 앞부분? 네. 20 됐죠? 다른 친구들도 혹시 봐봐. 에피크로스 사나? 거기 답을 모른다고?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쉬고 하윤이만 에피크로스 1번에 2번 2번에 5번 3번도 5번 그러면 그 뒤에 기억과 망각도 없어? 네. 1번에 5번 2번에 2번 3번도 2번 다음은? 없어요. 1번에 2번 2번에 3번 3번도 3번 또 교를 분석이로는? 없어요. 1번에 3번 2번에 2번 3번에 4번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 싫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반이동이나 대체를 하지 않는 게 좋아. 자, 혹시 거기에서 물어볼 거 있으면 이따 클리닉 할 때 물어보고. 저거는 타임만 아니잖아, 있어요. 그 과학 중1 때. 나 기억 안 나. 그 뭐지? 이중표랑 기억나? 나 뭐라고 했거든. 너 이지은 거지? 뭐라고 했어? 멍청하게 생긴? 아니 무슨 소리야. 이지은 거지? 뭐지? 걔가 너 안다고 그랬어. 나 몰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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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같아. 왜? 착하지 않아? 아니 터키 같다. 왜? 터키 놀러 갔다. 아,
쿠키 같다고. 맞아. 멍청하게 생겼어. 근데 너 왜 고등학교 뭐라고 안 갔어? 백분 썼다 떨어져. 왜? 왜 배운 쓰지? 너 나 기억나지? 근데 그때 이후로 파이만 계속 다니는 거야? 네. 괜찮았어? 아 과학은 그냥 하다 말다 하고 어. 수학은 계속 다니는 너 그럼 지금 고등학교 군토고? 아니 일반고? 어때 내신? 어렵진 않은데 좀 내가 놀아서 좀 많이 그래? 몇 점대인데? 1점대일 것 같아. 아니 응? 1점대 아니라고? 1점 응? 그냥 못 가는 거 아니야? 뭐라? 아니 나 모라코 가서 그때 모락중 애들을 내가 아는 걸 생각해봤을 때 나 예전에 대신하러 다녔었거든. 최지은? 박한별. 한별이야. 누군지는 알아. 한별이가 내가 그때 너를 알고 있는 상태였거든. 근데 너 아냐고 물어봤는데 걔가 너 안다고 했어.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두 명이 있는 거야. 또 누구 있는 없는데. 여기 와서 아는 애들은 많지. 오연우. 연우 왜? 그냥 옛날에 친했다가 요즘은 걔 요즘 공부 열심히 해. 유는 안 하잖아. 맞아. 근데 둘은 항상 같은 반이야. 붙여놓는 거 있을 거야. 맞아. 2학년 때 다른 거 아니야? 걔랑 같은 반이야. 같은 반이었어. 얘랑. 중2 때 어떨 땐 같은 반이고 어떨 땐 다른 거 그렇지. 너 왜 공부 안 하냐, 근데? 나름 다 중1 때도 안 했어. 근데 엄마가 중1 때 과학학원 타임만으로 보낸 거면 공부. 그냥 열심히 한번 하지. 들어보고 하다 안 하다 너 물화생 선택 안 했지? 물리화 어. 생명은? 생명 말고 사회 있어? 세계사 여기에서? 왜? 진로가 없는데? 없어. 이과 왜 과학을 3개 다 나눴어? 기하 과학 말해. 탐구. 세계하기 싫어서 너무 어. 빡세져 세계사 너 개꿀이라서 세계사 그럴 수 있지. 맞다. 양현주, 이준주, 나. 양인가? 그때 남자 한 명 있었어. 이름. 파이마 같이 다닐 때 남자애 한 명 있었어. 이준표는 기억이 나 그치? 걔가 주셨어요? 어? 아직도 써 걔가 길바닥에서 주웠다고 줬는데 내가 예쁘다고 갖고 왔는데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때 걔랑 약간 트러블 있었을 때 내가 걔한테 좀 차갑게 대했단 말이야. 너가 나한테 그때 걔한테 차갑게 대하지 말라고 했었어. 기억이 안 뭐 할 말 있었는데. 너 왜 그니까 뭐라고 왜 안 가냐? 뭐라고 이지망이었어? 나. 난 너무 대본이 더 편해 그래 나 뭐라고 갔을 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너가 중학교 어디? 소개해줘. 소개줘 아니야. 그냥 내가 너 센터 나와. 센터. 그래가지고 공부 안 해? 애들도 안 가끔 그러고. 반 내가? 친구 있어 지금 몰라. 어쨌든 거기로 내가 이사를 갈 거야. 그랬더니
거기가 더 가까웠어. 평촌보다. 바로 앞이죠. 맞아. 넌왜 그 배분을 왜 일찍 나왔었는데? 내신 따기 싫어서? 딱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배분이 잔디야. 아니 네. 엄마 회사도 그쪽이라 그냥 아침에 갈 때 사고 가면 돼요. 모락과 가깝긴 한데 그냥 모락 좀 다 그대로 가니까 그냥 배분 가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모락과 또 아는 애 엄청 많지. 둘이 아는 사이야? 중1 때 같은 학원이 아 네. 고마워. 점심 먹은 게 소화가 안 되네. 이럴 땐 맥주를 마셔줘야 되는데. 자, 실명 검사님. 자, 그러면 암기는 할 건 다 했나요? 이따 클리닉 때 이제 개별적으로 물어봐서 대답을 못하면 때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태소. 자, 근데 이제 형태소 같은 경우에는 니네가 이 이론만 갖고 이제 보는 게 아니라 많은 문장을 이제 접하면서 니네가 스스로 형태소를 이제 분석을 해봐야 돼. 특히 니네가 이제 형태소를 분석할 때 어디서 많이 실패하냐면 어간과 어미를 이제 구별을 못 해갖고 틀리는 경우가 이제 많이 나오거든. 자, 하나 한번 해볼까? 쉬운 걸로 해봅시다. 예쁜 아기가 잠을 잔다. 자, 얘를 이제 형태소로 이제 나눠볼 거야. 자, 유찬이 한번 해볼까? 자, 유찬아, 어떻게 이제 나눠줘야겠어? 그렇지, 예쁘. 그렇지, 니은, 아기, 가. 자, 이제 늘 주의해야 될 게 어간과 어미입니다. 이제 항상 동사나 형태소 분석할 때 동사나 형용사가 나오면 걔의 원형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형. 그러면 잠 같은 경우에는 동사 자다에서 왔고, 그럼 기본형이 자, 어간이 자겠지. 그러면 자랑 뭔지 몰라도 미음을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윤성이 이어서 해볼까? 을, 그렇지, 자, 니은, 다 따로 또 가르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니네가 자립 형태소냐 의존 형태소냐 이런 거를 또 나눌 수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이번에 하윤아, 얘네를 이제 자립이냐 의존이냐로 한번 나눠보자. 자, 예쁘? 진짜? 항상 어간을 조심해야 돼. 예쁘, 실질적 의미는 있지만 의존이야. 그 다음에 니은은 의존. 그래. 아기, 가, 자. 내가 헷갈려. 그 다음에 미음, 그 다음에 을, 자, 니은, 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지훈이가 이게 실질 형태소인지 형식 형태소인지 한번 나눠볼까요? 자, 먼저 예쁘. 실지.
그렇지. 니은, 형식, 아기, 실지, 가, 형식, 자, 실지, 실제, 미음, 형식, 을, 형식, 자, 실지, 니은, 형식, 다, 형식. 형식. 자, 여기서도 이제 니네가 눈에 띄는 게 어떤 놈이야? 자, 역시나 어간, 실질적 의미가 있지만 다른 애들은 실질적 의미가 있으면은 자립 형태소인데 어간 같은 경우에는 의존 형태소로 쓰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니네가 여러 가지 문장을 스스로 분석해 보면서 내가 일단 어간이랑 어미를 실수 없이 이제 형태소 단위로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자가 점검을 해보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요거는 일단 놔둬 봅시다. 자, 이제 형태소의 바로 윗단위가 이제 단어야. 단어는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 중 가장 작은 단위. 조사는 예외적으로 단어의 자격을 부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자, 단어는 뭐냐면은 의미를 지니면서 자립성을 갖는, 쉽게 말하면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성을 갖는 말의 최소 단위다. 좀 어렵게 얘기하자면, 자, 그래서 이왕 한 김에 형태소도 조금 어렵게 정의를 하지만 의미를 지닌 말의 최소 단위야. 자, 이렇게 하면 뭔가 보이는 지점이 있죠. 뭡니까? 단어와 형태소의 차이가 뭐야? 둘 다 의미를 지닌 말의 최소 단위인데 단어는 거기에 자립성, 홀로 쓰일 수 있다라는 조건을 하나 더 가져야 돼. 그 얘기인즉슨 뭔 얘기냐? 니네가 어떤 형태소를 분석을 해봤더니 그 형태소가 실질 형태소이면서 동시에 자립 형태소야? 그럼 걔는 그 자체로 단어라는 얘기야. 아까 아기 뭐 이런 애들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나요? 자, 그 다음에 늘 예외가 되는 놈이 있습니다. 자, 조사는 자립성을 갖지 않지만 앞말과 쉽게 분리가 된다는 특성 때문에 조사는 예외적으로 단어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 이렇게 예외적인 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게 돼요. 조사는 여러모로 얘는 특이한 애지. 우리 1학년 때 너희들 괴롭혔던 맞춤법 띄어쓰기에서도 조사는 예외였지. 띄어쓰기 원칙이 뭐야? 단어와 단어는 띄어쓴다. 단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그래서 그 조사는 그런 어떤 변태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조사 중에서도 또 변태 중에 변태가 있어. 다른 조사들은 다 형태 변화를 안 하는데 유일하게 형태 변화를 하는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능 문법에선 예외가 중요하댔지. 조사는 여러모로 예외적인 존재야. 그런데 그 예외적인 존재 속에서 또 예외적인 놈이 서술격 조사 이다야. 그러니까 수능에선 서술격 조사 이다의 비중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크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단어와 형태소의 이제 차이를 우리가 느껴봤어요. 자, 형태소는 의미를 지닌 말의 최소 단위. 그러면 얘랑 또 형태소랑 니네가 주의해야 될 게 뭐야? 저번에 의문은 뭐였지? 유찬아? 의문은 뭐였지? 의문. 의미를 구별해주는 뭐의 최소 단위죠? 소리의 최소 단위. 형태소랑 정의상 헷갈릴 수 있겠지. 자, 얘는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 놈이고
의문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어. 그런데 우리한테 의미의 차이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너무 말장난 같지? 자, 그 다음에 단어의 구성 요소 요거를 이제 보기 전에 밑에 얘를 슬쩍 컨닝을 해보면 단어가 이제 크게는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뉘는데 단일어는 하나의 형태소. 그런데 그 하나의 형태소가 조사가 아닌 이상 어근, 실질적 의미를 가져야지만 단어가 될 수 있겠지. 왜? 단어는 기본적으로 의미를 지녀야 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이제 2개 이상의 형태소로 된 복합어가 있는데 얘네가 이제 다시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뉘어요. 그랬을 때 합성어는 양쪽 다 실질적 의미가 있는 어근, 파생어는 한쪽은 어근이지만 한쪽은 실질적 의미가 없는 접사야. 그래서 이 어근과 접사를 니네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수능 문법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를 한 3개 뽑으라고 하면 선생님 생각에는 문장의 구성, 그러니까 니네 1학년 때 무슨 관용절을 아는 문장, 뭐 서술절을 아는 문장, 뭐 그딴 거 배웠었지. 걔가 좀 어렵고 가장 어려운 게 아마 어근과 접사 이쪽이 아닐까 싶어.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어근은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형태소로 따지면 어근은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야. 실질 형태소. 자, 반면에 이제 접사는 어근의 앞이나 뒤에부터 그 의미를 더하거나 제한하는 형식 형태도야. 근데 문제는 이 접사라는 놈인데, 자, 접사는 형식 형태소기 때문에 아까 이제 배운 대로 문법적인 의미, 즉 형식적인 의미만 지녀야 된다. 이걸 설명 안 했구나. 자, 형태소를 공부할 때 니네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을 거야.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말의 최소 단위랬는데 형식 형태소, 이런 니은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없어 보이잖아. 거기에다가 형식 형태소는 이런 사전적 의미가 없다고, 형식적 의미만 있다고 설명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문법적인 의미라는 건, 예를 들면 이 니은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혹은 얘는 앞에 있는 체언이 주어라는 걸 알려준다든지, 얘는 이제 어간을 잠시 명사처럼, 아니지, 새로운 명사를 만들어낸다든지, 혹은 얘는 시제가 현재라는 걸 나타낸다든지, 혹은 얘는 문장이 종결이 됐다라는 걸 나타낸다든지, 이러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놈들이야. 자, 그런데 어찌됐든 이 접사라는 놈은 분명히 형식 형태소라고 하지만 그냥 니네가 쓱 봤을 때 너무나도 실질적 의미를 가진 어근처럼 보이는 애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야.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잠시 언급이 됐었던 님 같은 거. 자, 선생님 했을 때 분명히 이제 님 같은 경우에는 니네가 어근으로 이제 착각하기가 쉬운 놈이야. 자, 좀 더 헷갈릴 수 있는 애들은 조금 정리를 따로 해줄게. 자, 일단은 니네가 이제 어근이랑 접사를 구별할 때 좋은 방법은 뭐냐? 좀 쉬운 걸로 해봅시다. 자, 니네가 어떤 단어를 봤어? 그때 일단 2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다 하면은 이제 걔를 형태소 단위로 이제 쪼개 놓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니네가 뭘 판단해 주면 되냐면은 이제 형태소 단위로 쪼개 놓고 첫째 뭐를 판단해 주냐면 얘네가 둘 중에
어느 놈이 더 중요해 보이는 놈이 있는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윤성아 세파라타 같은 경우에는 세랑 파라타 중에 한쪽이 더 중요하다 하는 느낌이 있어 없어? 있죠. 어느 쪽이 중요해 보여? 파라타 쪽이 훨씬 중요해 보이죠. 자, 다는 지울게. 자, 이렇게 양쪽이 어느 한쪽이 더 비중이 크다. 이쪽이 의미가 있다 싶을 때 더 의미가 있어 보이는 놈이 이제 어근이야. 반면에 이제 새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없고 약간의 의미를 더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자, 그런 부분을 이제 접사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윤성아 책상 같은 경우에 둘 중에 어느 놈이 더 중요하다 싶은 놈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얘는 양쪽 다 어근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다면 세파라타는 파생어가 될 거고 책상은 합성어가 되겠지.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 갔나요? 자, 그런데 이제는 문제가 뭐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근으로 착각하기 쉬운 애들이 있어. 대표적인 게 이제 접두사개. 얘는 따로 옆에다가 짜투리로 정리해 줄까? 그래. 어근으로 착각하기 쉬운 접사. 먼저 이제 접두사 개나 돌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뭐 개떡, 돌배, 돌미나리 할 때, 자, 얘네는 이제 특히 니네가 어떤 애들을 이제 어근이랑 헷갈려 하냐면 어근이랑 동음이어인 접사들이 있어. 그래서 개떡 하면은 니네가 딱 도그를 떠올리지, 멍멍이를. 근데 얘는 멍멍이가 아니라 약간 야생의 뭐 질이 떨어지는 이 정도의 의미를 더해주는 이제 접두사야. 마찬가지로 이제 개떡, 돌 같은 경우에도 니네가 스톤을 떠올리기가 쉽겠지. 뭐 돌배, 돌미나리 혹은 돌김. 돌김 좋아하냐? 거기서 이제 돌도 야생 이 정도의 이제 뜻을 갖고 있어요. 돌배, 돌미나리. 들어봤냐? 돌배, 돌미나리 이런 거? 하긴 니네는 좋은 것만 먹고 잘하니까 이런 거 별로. 그래도 돌김은 알지? 자, 그리고 얘도 접사였어? 참, 얘는 약간 뭐랄까 진정한 스탠다드한 표준의 스탠다드라고 할까? 대표적인 그런 느낌 주는 애들 있잖아. 그래서 새들 중에 새는 참새, 개구리 중에 개구리는 참개구리, 기름 중에 기름은 참기름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선생님이 생각나는 대로 이제 좀 정리를 해줄게. 자, 전미사 중에 또 이제 헷갈리는 게 개가 있습니다. 역시나. 얘는 뭐뭐하는 도구. 예를 들어 지우개. 뭐 또 뭐 있을까? 그래, 이쑤시개. 질은 뭘까? 어떠한 행위를 약간 비하할 때 쓰는 말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뭐 걸레질,
또 뭐 있어? 도둑질. 그래, 좋네. 도둑질. 그래, 하윤이가 도둑질 얘기하니까 또 니네가 헷갈리기 쉬운 접두사 날 있습니다. 날. 날은 뭔가 익히지 않은 혹은 수고를 들이지 않은. 너무 복잡한데? 자, 그래서 날강도, 날강도라든지 혹은 날것, 날고기 이런 거 있지. 자, 그리고 군은 그래도 니네 접산 거 알고 있지? 아, 그래? 군. 약간 쓸데없는. 예를 들어 군것질, 뭐 군말 이런 거. 이 군을 학교 선생들이 좋아하는 게 군반 군고구마랑 섞어갖고 니네 많이 낚아. 군반 군고구마는 합성어야 파생어야? 걔는 합성어야. 국다에서 온 말이지. 국다가 이제 불국칙활용이 돼서 군, 이 접두사 군이랑 이제 헷갈리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님, 약간 높임의 의미 정도를 더해주죠. 선생님, 사장님, 뭐 형님, 아우님 할 때 님. 자, 또 니네가 헷갈리기 쉬운 게 뭐가 있을까? 이 정도가 이제 우선 떠오르고, 자, 좀 더 생각나는 게 있으면 추가를 해보자. 얘네가 예를 들어놓은 것 중에서도 니네가 요게 접사라고 싶은 애들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꾼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꾼도 약간 비하의 의미가 살짝 들어가. 이제 구경꾼, 나무꾼, 사기꾼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접두사 짓, 짓누르다, 짓밟다, 짓이기다 뭐 이런 거겠지. 자, 그래서 접두사는 어근 앞에 붙는 놈이고 접미사는 이제 어근 뒤에 붙는 놈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접두사는 안 되는데 접미사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근의 품사를 바꾸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놈들이야. 그런 애들을 이제 파생접미사라고 하는데, 자, 대표적인 게 명사파생접미사 이, 혹은 미음. 자, 이건 뭔 얘기냐? 그래. 자, 얼다는 동사잖아? 근데 어간에 음을 붙여버리면 얼음, 새로운 이제 명사가 만들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얘네가 또 용언파생하다. 일은 명사잖아. 근데 일하다 동사가 돼버리지. 공부 명사인데 공부하다 하면은 또 동사가 되겠지. 이제 거리다랑 이제 비슷한 놈이 스럽다. 예를 들어 사랑은 명사인데 사랑스럽다 하면 형용사가 되겠지. 이런 애들이 이제 형용사 파생. 여기서 이제 제일 자주 나오는 게 이제 명사파생 접미사고, 부사파생 이가 있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가 니네한테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놈이 될 텐데,
자, 저 건물은 높이가 높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자, 지금 보면은 둘 다 이제 높다라는 형용사 뒤에 전미사 이가 붙어 있거든. 근데 한 놈은 명사파생 전미사가 붙고 한 놈은 부사파생 전미사가 붙었어. 좋아. 유찬이 잘하니까. 유찬아, 둘 중에 명사파생 전미사가 붙은 명사는 어떤 놈일까? 위에 높이. 그렇지. 얘는 명사파생 전미사가 붙었고 얘는 부사파생 전미사가 붙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거를 어떻게 구별해 주느냐? 명사 같은 경우엔 이래서 이제 선생님이 품사 공부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명사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의 꾸밈을 받을 수 있죠? 관형사. 그래서 니네가 수능이라면은 앞에 관형사 하나 관형어를 하나 더 쓸 거야. 근데 내신 같은 경우엔 그런 거 없이 문제를 낼 수 있거든. 그럴 때 이렇게 관형어를 아무거나 니네가 즉석으로 쓱 집어넣고 꾸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 자, 밑에 놈은 비교적 쉽죠? 부사는 우리말에서 뭐를 꾸며줘? 원래 얘의 역할이 뭐야? 얘는 사실상 다 꾸밀 수 있지만 주로 뭘 꾸미죠? 용언을 꾸미지. 그래서 형태가 같은데 이렇게 의미, 기능이 다른 전미사를 구별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고3에서도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명사파생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은 놈을 이제 또 따라가 볼까요? 자, 자, 이제 수능 문법 영역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형태가 같은 전미사와 어미를 이제 구별해 주는 겁니다. 자, 지금 둘 다 이제 달리다라는 용언에다가 기가 붙어 있죠. 그런데 한 놈은 명사파생 전미사가 붙어서 아예 명사가 된 놈이고 한 놈은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잠깐 얘를 명사인 척만 하게 만들어주는 놈이야. 자, 그러면 이번엔 윤성아, 둘 중에 명사인 척만 하는 놈은 어느 놈인 것 같아? 잘했습니다. 자, 위에 놈은 지금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명사인 척만 하고 하지 사실은 동사인 놈이라면 밑에 놈은 명사파생 전미사가 붙어서 아예 명사가 된 놈이야. 자, 어렵네. 그러면 하윤아, 이 둘을 구별하는 또 좋은 방법 없을까? 아까 명사는 방법이 있었죠. 그렇지. 자, 예를 들면 니네가 이런 말을 이제 만들어 보는 거지. 꾸준한 관형어에 이제 꾸밈을 받는 거 보니까 얘는 명사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훈아,
위에 놈은 명사인 척만 하지 아직 용언이다.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관용어랑 이제 많이 세트로 물어보는 놈이 하나 있어요. 뭘까? 부사어. 자, 얘는 명사인 척만 하지 여전히 용언이기 때문에 부사어의 꾸밈을 이제 받는 게 어색하지가 않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그래서 명사형 어미냐 명사 파생전미사냐 이걸 구별할 때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은 얘가 관용어의 꾸밈을 받는다면 걔는 이미 명사다. 얘가 부사어의 꾸밈을 받네? 그러면 얘는 명사인 척만 하지 여전히 용언 아닐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 다음에 이제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밑에 놈은 명사기 때문에 형태 변화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명사는 형태 변화를 할 수 없고,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지 않는 이상 서술성도 없어. 반면에 위에 놈은 이제 여전히 용언이기 때문에 형태 변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술성도 가질 텐데요.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입니까? 자, 나는 멍구리가 어서 달렸기를 뭐 기다렸다. 뭐 좀 어색하지만 형태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게 보이지. 반면에 밑에 놈은 어때? 꾸준한 달렸기는 건강에 좋다. 병인 같죠? 그지? 자, 이렇게 형태 변화가 되느냐 혹은 서술성을 갖느냐는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 위에 놈은 용언이니까 서술성을 가져서 멍구리가 달린다. 서술어가 될 수 있어. 반면에 뭐 꾸준한 달린다 이런 건 안 되겠지. 근데 사실 요런 어떤 서술성을 갖고 니네가 판단을 해봐라, 형태 변화를 갖고 판단해봐라 하면은 니네가 이상한 방식을 동원해 갖고 이상한 문장을 기어코 만들어내. 그러면서 이거 형태 변화 되지 않나요? 이러거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부사어의 꾸밈을 받느냐 관용어의 꾸밈을 받느냐야. 뭔 말인지 알겠지? 문법 책도 보면은 요걸 되게 강조해 놨거든? 근데 얘는 니네가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 관용어의 꾸밈을 받냐 부사의 꾸밈을 받냐, 이게 제일 쉽고 좋은 방법이야. 그리고 선생님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수능 출제위원들도 얘를 힌트로 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형태가 같은 명사형 어미, 명사 파생 전미사 구별하는 거 좀 감이 잡혔어? 그러면 좀 더 쉬운 걸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별로 안 좋은데? 너무 쉽다. 자, 그러면 이번에 지우나 둘 중에 이제 명사형 어미가 붙은 놈은 어떤 놈일까? 아래.
아랫놈이 명사형 어미가 붙었고 위에 놈은 위에 놈은 명사 파생 접사가 붙었죠. 일단 쉬웠던 게 이미 밑에 놈은 형태 변화를 해버렸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즉석에서 만들다 보니까 너무 쉽게 냈는데 요런 게 없어? 그러면 역시나 니네가 관용어의 꾸미를 받느냐 부사어의 꾸미를 받느냐 요거를 이제 해보는 거야. 그러면 멍꾸리는 뭐 그래 니네가 좋아하는 뭐야 이거 왜 안 지워지냐? 멍꾸리는 비싼 얼음을 먹었다. 관용어의 꾸미를 받죠. 멍꾸리는 길이 꽁꽁. 니네가 이제 이렇게 즉석에서 부사어를 만들어서 판단해야 될 때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의성어랑 의태어이지. 의성어랑 의태어는 품사가 부사야. 그래서 이런 꽁꽁 같은 거 만들기 쉽잖아. 이런 걸로 이제 구별을 해볼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좋아. 혹시 여기 관련해서 질문할 거 있어? 없어? 자, 그러면 조금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니네가 특정 단어를 봤더니 얘는 형태소가 2개 이상으로 되어 있어. 쪼개 봤을 때 이제 양쪽 중에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한 놈이 있다 하는 느낌이 들면 걔는 파생어고, 그런 느낌이 없다 하면은 이제 합성어일 가능성이 높아.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니네가 단순히 얘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다 보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 그랬을 때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이 되진 못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근은 홀로 쓰일 수 있고 접사는 홀로 쓰일 수가 없어. 그거 갖고 또 너희들이 차이점을 가져가 보면 되는 거고, 접사 같은 경우가 좀 더 다른 말이랑 여러 개 결합되는 케이스가 좀 많은 편이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 전미사 중에 니네 이제 맞춤법 띄어쓰기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 장이랑 이제 쟁이가 있겠죠. 장이와 쟁이는 어떤 차이가 있죠? 그렇지. 장이는 기술이 있는 사람, 옹기장이, 미장이, 유기장이 뭐 이런 게 있고, 쟁이는 뭐뭐한 어떤 습관이나 특성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뭐 개구쟁이, 구라쟁이 뭐 그딴 거, 거짓말쟁이 뭐 그딴 게 있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키가 작은 사람은 난장이야 난쟁이야? 쟁이가 돼야 되는데, 그 우리 수능 필독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소설이 있어요. 근데 걔는 제목이 난장이거든. 그건 뭐냐면 일종의 시적 허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얘들아, 그러면 요술을 부리는 사람은 요술쟁일까 요술장일까? 장이. 유찬이는 요술 쟁이? 윤성이는? 쟁이. 하윤이는? 요술은 쟁인데, 선생님도 이거 학창시절 때 틀렸어. 아니 씨발, 요술 정도면 기술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요술을 뭐뭐한 습관으로 볼 수 있나 이거를? 요술을? 둘리 무시하나? 초능력 내 친구인데? 안타깝게도 요술은 기술로 취급을 안 하는 모양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애들이 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할 거 일단 있는 사람? 당장은 없어? 그러면 조금 더 공부를 해볼까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단일어 하나의 어근으로만 되어 있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어근인 애들이 이제 단일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가 되는 놈들이 이제 조사겠죠.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근이 아닌데도 이제 단일어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놈이 뭐야? 이런 동사나 형용사 있잖아. 동사나 형용사. 사실 동사나 형용사는 형태소를 나누면은 2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지. 근데 이 동사나 형용사의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어근만 놓고 보면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단일어로 니네가 판단을 해줘야 돼. 근데 요런 애들이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데 나중에 이제 뭐 이런 놈들이 나온다 치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돌다의 돌과 가다의 가 어근이 2개지. 그럼 이런 애들은 또 합성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거기에다가 지금쯤 되면 너희들이 뭔가가 헷갈리고 있을 건데 뭐가 좀 헷갈릴까요? 어근과 어간이 좀 헷갈리지. 안 그러냐? 자, 어근은 실질적 의미를 갖고 단어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랬지? 그러면 어간은 뭐냐? 그런 어근들 중에서도 동사, 형용사에서 앞부분이 어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늘 선생님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니네가 이해하기가 쉽지. 뭐 아까 뭐 강아지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자, 어근 또 뭐 있을까? 이제 접사 아니 관형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대로 어근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반면에 이쪽은 뭐 달리다의 달리라든지 먹다의 먹이라든지 예쁘다의 예쁘라든지 작다의 작이라든지 이런 애들. 혹은 어근 또 뭐 있을까? 부사 같은 애들도 그 자체로 어근이죠. 뭐 이런 애들. 한마디로 어간은 어근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이제 수능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는 보통 어떻게 출제하느냐? 어근은 접사랑 대응을 시켜서 문제를 내고 어간은 뭐랑 대응을 시켜서 문제를 내겠어? 그렇지. 어미랑 대응을 시켜서 문제를 내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자, 그래서 윤성아, 네가 이 반 반장이었냐? 아니요. 누가 반장이지? 아무튼 애들아, 누구든지 좀 기억을 해놨다가 여기부터 이제 해야 된다고 알려줘. 다음 시간에. 목요일 B반. 알겠지?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공통 숙제는 121부터 127이 되겠죠. 영상 듣는 놈들 잘 들어. 121부터 127까지 분명히 숙제로 내줬다. 뭐 영상 봤더니 숙제 안 내줬다. 뭐 그따위 개수작 부리지 마. 알았어? 뭘 보고 있어? 꺼!